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참 많죠. 그중에 에너지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산업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탄소 중립 기술은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내용은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이 이렇게 기후 변화가 급변하고 있고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 농도를 보시면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기 중에 있는 농도는 한 425 ppm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 이전 대비 한 50% 이상이 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지난 100년간 지구온도가 0.74도 상승한 그런 상황에 반면 한반도의 온난화 상황은 전 세계의 2배로 평균 기온이 한 1.7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한 달 이상 줄어들고 있고 여름은 2주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시태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한 72%의 온실가스는 에너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한 6.9억 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2%인 6.3억 톤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인당 CO2 발생량만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5위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에너지 현지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그런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한 98%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세계 7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LNG는 세계 3위, 그다음에 원유는 세계 4위에 수입을 하는 국가입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 현황을 보면 전력 소비는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는 전 세계 92개국 중에 82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료 순위를 보시게 되면 전 세계에서 한 9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UAE와 같이 비슷한 전기료를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또 에너지입니다. 특히 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 따르면 2022년도 데이터 센터는 약 한 460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 소비 한 2%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이제 생산 공정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첨단 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조선 등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한 80%의 에너지 투입 중 이제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그런 에너지 중에 이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탄소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한 3분의 2 가량을 석탄 화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력의 무탄소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수력입니다.
문제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무탄소 에너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를 하느냐가 또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50년 우리나라 하루치 전력 사용량 저장에 한 1000조 원어치의 이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탄소 국경세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관세의 형태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6개 제품군은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비료, 전기 이렇게 6개 제품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 철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철강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무탄소 에너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탄소 국경세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EU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탄소 저감 없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나라 그런 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UAE에서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 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원자력을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규모의 한 3배 정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총 25개국이 발표를 동시에 했습니다. 유엔도 원자력 기술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균형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에너지 트릴레마 균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가지의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안보, 에너지의 형평성, 그다음에 환경 지속성입니다. 결국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에너지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격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원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 에너지 트릴레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안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술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단위 전력 생산당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런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단위 전력 생산당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석탄 화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화석 연료의 경우들은 단위 전력 생산당 사망률이 아주 높은 그런 에너지원에 속해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성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앞으로는 우리가 전기화 사회에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석탄이나 석유, 가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실가스의 어떤 주 배출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자력은 오히려 수력, 풍력, 태양광 대비 온실가스 배출률이 가장 낮은 그런 에너지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 화력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은 석탄 화력 대비해서 가장 또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국민 1인당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은 한 10,000kWh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국민 1인당 지불하는 전력 사용량은 한 1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해결료 펠렛이 한 5개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k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가락만한 펠렛 5개 정도면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가격은 한 20불 정도 됩니다. 현재 환율을 고려를 하게 되면 한 26,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고요. 석탄으로 이 에너지를 전력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한 1,400장의 이렇게 석탄이 필요를 하게 되고 한 비용은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U는 EU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EU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의 강점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면 전력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소라든지 아니면 공정열이라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바꾼다든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안전성도 훨씬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한 그런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을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바라카 원전 4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잡아놓은 공기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대로 이렇게 건설을 해서 최근에는 마지막 원전인 4, 5기가 이렇게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UAE에 가장 비싼 지폐가 있습니다. 한 1000디람 정도 되는데 1000디람에 우리 한국에서 수출한 에이펠 1400 원전이 그 UAE의 가장 비싼 1000디람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UAE에서는 우리 한국의 에이펠 1400이라는 원전에 대한 어떤 자랑을 가장 비싼 화폐 한 35만 원 상당의 그런 지폐에 우리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와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이제 필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탄소 중립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미래가 결정이 되고 결국에는 탄소 중립 기술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에너지 정책은 100년을 넘어서 아주 먼 미래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실사구시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재생 100%, 그러니까 R이 100이죠. 재생에너지 100%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결국에는 기후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적인 수단이자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에너지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탄소에 대한 배출에 대한 관심들도 지역민들도 많고 또 탄소 중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에너지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정책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에너지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우선은 이제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분야가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 네. 이유는 전 세계 한 72%의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 양이 한 92%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지원,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예전에 과거에 화석 에너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에너지부터 지금의 원자력, 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변천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결국에는 이게 뭐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의 심각성이 좀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탄소를 배출하는 주력 그런 자원이 아니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의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무탄소 에너지원 개발이 앞으로 이제 인류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강연 중에 두 가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이라든지 또 에너지 안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이건 네. 이제 물론 뭐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없는 나라. 근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재생에너지라든지 네.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어서 자급률이 좀 높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에너지 자급률을 보면 네. 한 예전에 대비해서 예전은 한 20%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산업이 이렇게 활발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70년대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경향을 보게 되면 한 18%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원자력입니다. 그렇군요. 원자력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수력 쪽에서 한 3%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8% 정도의 이제 에너지 자급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부전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산업 경쟁력, 그다음에 그런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그 후순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시니까 뭐 그냥 정말 우리가 만나서 싸우는 게 이게 뭐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를 얼만큼 자급할 수 있느냐,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마다 이제 정책적 수단들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그래도 나름 앞서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우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녹색 분류 체계를 도입을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관세 형태입니다. 이제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한 만큼은 관세를 더 부과를 시키겠다 제품에 이런 이제 정책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아마 시간이 가고 기후 변화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탄소세라든지 우리도 탄소세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어떤 국경세라는 관세 형태의 그런 세금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할 거다. 그거에 대한 대비들을 우리가 미리 해야지만 미래의 어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그런 산업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탄소 중립 정책들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그렇죠. 뭔가를 해야 하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맞습니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빠르고 또 적극적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우리 지자체는 좀 더 빠르게 이 탄소 중립 정책들을 좀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우리 지자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고 차별화된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어떤 개발하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3개 분야에 한 197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무탄소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수소화, 그다음에 전력 계통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그다음에 탄소를 포획하고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살면 우리가 아마 2050년에 탄소 중립은 아마 영원한 그런 인류의 숙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이 에너지 환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197개의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모든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술력 중에 하나 원자력이라는 기술.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원자력 수출도 많이 해서 인정받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이고 또 이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자평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2009년에 이제 원전 4기를 이제 유유에 수출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체코에서 이제 원전을 수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과 프랑스에 있는 EDF,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죠. 2개 회사, 그러니까 2개국이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6월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최우선 협상국이 아마 선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원전을 설계하는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능력. 우리나라는 뭐 토목 아니면 건설 그런 기업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설 능력들, 운영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원자력 기술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인 그런 원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기술력 뭐 세계 최고다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말씀해주신 안전성이라든지 뭐 폐기물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뭐 탄소 중립 정책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도 또 알기 쉽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줄 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어떤 그 삶에서 탄소를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아지면 우리가 그래도 기술 개발 외에도 이렇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조금은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에너지는 100년지 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고 에너지 정책을 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게 가장 또 국가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해야 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